안녕하세요.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40대 여자입니다. 이 쓰리고 아픈 속을 어디서 달래야 할까 고민하다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됐네요. 사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나름 평탄했거든요.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자랐고요. 얼굴도 제법 예쁘장해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온 건 아니에요. 12살 때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움도 많이 탔고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 때문에 부녀 사이도 소원한 편이었죠. 돌이켜보면 특히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관심사나 적성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의대에 가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럴 만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피만 보면 기절할 만큼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노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액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어떻게든 의대에 가라면서 압박을 주셨죠. 늘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었던 저는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고요. 억지로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처럼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네요. 그런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입주 도우미가 있었는데요. 엄마 뻘의 중년 여성분이라서 제가 많이 따랐어요. 아주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와주셨던 날이요. 투피스 정장을 입고 고운 화장까지 하고 와선 교실 뒤편에서 제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운동회 때 부모와 함께하는 2인 삼각 달리기를 같이 뛰어준 것도, 아픈 제 얼굴에 물수건을 올려준 것도 다 아주머니였어요. 어린 마음에 아주머니가 내 친엄마였으면 하고 바랬던 적도 있어요. 내심 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잘 되길 바라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 아주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상냥하고 친절하고 일도 잘했는데 말이죠. 성정 자체가 까다롭고 예민한 분이라 특히 곁에 두는 사람에 민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한번 바꾸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해서 간신히 막았었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아버지는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이, 도대체 그 가정부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냐? 정신 차려, 김정희. 그 여자가 너한테 잘해주는 건 네가 고용주 딸이라서지 널 진짜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야말로 왜 그렇게 세상을 삐뚤게만 보세요? 아주머니는 그냥 제가 아버지 딸이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병간호해줘. 큰 시험 있으면 간식 만들어줘. 도시락 싸줘. 아버지가 일 핑계로 못 채워준 부모의 빈자리 채워준 게 그분이라고요. 근데 보너스를 주진 못할 망정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하겠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체 아주머니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건 네 할 바 아니다. 어디 건방지게 어른들 일에 왈가왈부 끼어들려고 해. 그 가정부가 널 완전히 망쳐놨구나. 진짜 갈아치우긴 해야겠어. 그러기만 해봐요. 그럼 저도 아주머니 따라서 집 나갈 거니까. 뭐라고? 지금 이 애비 앞에서 가출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냐? 네. 맘 같아선 아버지 딸이 아니라 아주머니 딸이 되고 싶은걸요. 아버지는 늘 순종적이던 딸의 반응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결국 집에서 상주하던 아주머니를 따로 나가 살게 하고 매일 출퇴근시키는 걸로 일을 마무리하셨죠. 전 아주머니가 이 일로 기분이 상해 관둬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아주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에겐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육원에 맡겨뒀다고 하더군요. 작은 서글방 하나 구해서 같이 살라고. 그동안 아줌마가 정이 너 보면 우리 딸들 생각나서 더 잘해준 것도 있거든. 근데 이제 내 딸들한테도 잘해줘야지. 그럼 일은 계속 하시는 거죠? 아유, 그럼. 김 사장님이 왜 그렇게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몰라도 내가 너랑 정이 좀 많이 들었어야지. 그래도 너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까진 봐야 하지 않겠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린 날에 제게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말이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아주머니는 출퇴근을 시작했는데요. 가끔 딸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아주머니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애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놀곤 했죠. 물론 아버지한텐 비밀로 말이에요. 아버지는 부리는 사람들과 그렇게 격이 없이 어울리는 건 딱 질색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나요? 마음만 맞는다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걸요. 실제로 아주머니 딸들, 특히 첫째는 저와 여러모로 잘 맞았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에 독서와 음악 감상이 취미였죠. 제 방에서 주로 같이 책을 읽고 숙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외동으로 외롭게 컸던 저는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애도 저를 언니 하면서 참 잘 따랐죠. 반면 연년생인 둘째와 제 관계는 삐걱거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 애는 자기 언니와 달리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요.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 제 옷이나 액세서리에 탐을 내고는 했죠. 처음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가진 게 많을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풍족한 삶을 사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애가 갖고 싶어하는 예쁜 원피스나 귀걸이 같은 걸 종종 선물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그 애가 늘 제가 손에 끼고 다니던 은반지를 갖고 싶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한테 잘 설명했죠. 미안해, 지선아. 이건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반지라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거든. 그럼 언니, 나 딱 한 번만 껴보면 안 돼? 껴본다고 닳는 것도 아니잖아, 응? 하지만 그 애는 여전히 반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던 그의 언니가 다가와 말리더군요. 그만해, 박지선. 너 안 그래도 요즘 자꾸 정희 언니 옷이나 머리핀 같은 거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다 정희 언니 건데 네가 왜 욕심을 부리냐고. 뭐 어때? 정희 언닌 부잣집 딸이라서 옷도 액세서리도 다 많은데 걔 중에 몇 개 다 준다고 해서 티도 안 날걸? 그리고 내가 언제 반지 달랬나? 그냥 껴보기만 하겠다는 건데 좀스럽게. 박지선, 네가 거지야? 뭐? 내가 왜 거지야? 나 거지 아니거든? 급기야 자매는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다투기 시작했어요. 원체 갈등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였던 저는 황급히 그 둘 사이로 끼어들었죠.
그만해, 싸우지 마. 자, 지선아, 반지 한번 껴봐, 여기. 저는 얼른 반지를 빼서 동생의 손에 끼워줬어요. 동생은 언제 그렇게 흥분했냐는 듯이 신나선 폴짝폴짝 뛰더군요. 야, 너무 예쁘다. 언니 엄마 보는 눈이 있었나 봐. 반지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엄청 세련됐어. 아, 고급져 보인다. 이런 건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글쎄, 나도 엄마가 물려주신 거라 잘 모르겠어. 그래? 아쉽다. 아, 진짜 딱 내 스타일인데. 견물생심이라고 둘째는 좀처럼 반지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이러다 정말 엄마의 유품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얼른 반지를 받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죠. 자, 이제 우리 영화 보면서 놀자. 전에 지영이가 보고 싶다던 영화 내가 DVD 사놨거든. 그렇게 자매 둘을 데리고 거실로 나가 영화를 봤는데요. 그날은 아빠가 지방 출장을 간 날이라 집에 안 들어오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졸라 하룻밤 자고 가시라고 했어요. 물론 아주머니 딸들도 함께 말이죠. 아주머니는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난감해 하셨는데요. 제가 이 커다란 집에서 혼자 자면 너무 쓸쓸하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자 넷이 다 함께 저녁도 먹고 목욕도 하고 복작복작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했는데요. 빼두고 있던 반지 생각이 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웬걸 반지가 없는 거예요. 서랍은 물론 온 방안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았죠. 직감적으로 누군가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의 둘째 딸이었죠. 그래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애를 깨워 바로 물어봤어요. 지선아, 내 반지 혹시 네가 가져갔어? 뭐? 무슨 반지? 어제 네가 껴본 반지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남긴 유품이라고 했던 그 반지가 없어져서 말이야. 글쎄, 난 모르겠는데. 잘 찾아본 거 맞아? 언니가 어제 책상 서랍에 넣었잖아. 근데 오늘 다시 끼려고 보니까 없어서. 너 정말로 안 가져갔어? 제 계속된 질문에 둘째는 기분이 상했나 봐요. 두 눈을 세모꼴로 만들더니만 가시도 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안 가져갔어. 언니 지금 나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아니, 도둑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깟 촌스러운 은반지 저도 안 갔거든? 언니 생각해서 예쁘다고 해준 거야. 죽은 사람 반지인데 끼고 다녔다가 재수 온 붙으면 어쩌려고. 참나. 도둑으로 몰려 화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유품을 두고 죽은 사람 운운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우리 엄마 유품인데 재수가 온 분네 만에 그게 할 소리야? 먼저 사람 도둑년 취급한 게 누군데? 난 널 도둑 취급한 게 아니라 어제 네가 마지막으로 껴봤으니까. 됐어. 평소에도 부잣집 딸이랍시고 시건방 떠는 거 아주 꼴보기 싫었거든? 나 앞으로 언니랑 다신 안 놀아. 이 집에도 절대 안 놀러 올 거야. 하도 외롭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놀아줬더니만 이젠 그것도 다 끝이라고. 둘째는 벌떡 일어나 그대로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엉겁결에 그런 둘째의 팔을 잡았죠. 잠깐만,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어딜 가든 말든 내 맘이야. 부잣집 딸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애는 제 팔을 떨쳐내기 위해 마구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그만 팔꿈치로 제 얼굴을 치고 말았죠.
이 본인도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지 놀랐던 것도 잠시, 이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그러게 누가 잡고 있으래? 쌤통이다!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 애는 절 밀어버렸어요. 화가 난 저도 반격하려던 바로 그때 문가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너네가 왜 내 집에 있어?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지방 출장 끝나고 바로 회사로 가신다던 분이 웬일로 집을 들리셨더라고요. 뒤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저기 사장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실은... 됐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김정희, 네가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아줌마 딸한테는 또 왜 얻어맞고 있는 거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자 아버지의 언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출장 가신다고 해서 제가 아주머니랑 애들한테 자고 가라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요. 죄송해요. 얜 왜 널 아침 대바람부터 때린 건데? 그게 지선이가 아무래도 제 반지를 가져간 것 같아서요. 뭐? 반지라니? 엄마가 남겨주신 그 은반지 있잖아요. 지선이가 계속 갖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자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있던 둘째가 얼른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난 모르는 일이라고! 몰라! 그러자 아버지가 대신 입을 열더군요. 그래, 그럼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선간 나오겠지. 그러자 아버지 뒤에 서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주머니 역시 둘째 딸이 가져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버지 앞에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사장님, 이 자식 잘못 키운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일했던 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엄마 왜 그래?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너 조용히 못해? 콩밥 먹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돌려줘. 엄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그래. 네가 어디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분수에 안 맞게 사치 부릴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어. 모녀의 실랑이를 보던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향해 생각지도 못한 말을 뱉었죠.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동안 계속 선 넘게 행동하던 것도 거슬렸고 제가 충분히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모르게 이렇게 정의와 딸들까지 어울리게 하다니 더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걸로 하죠. 그 청천벽력에 아주머니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앞으로 뛰쳐나가 아버지한테 매달렸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뭘 잘못했다고요? 따지고 보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집에 가지 말라고 졸랐어요. 반지도 제가 간수 잘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아주머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안 그럼 저 진짜 집 나갈 거라고요. 그 협박도 이젠 안 통해. 나가고 싶으면 어디 나가봐. 아버지는 제 말은 다 듣지도 않고 그대로 짐을 싸서 다시 회사로 가버렸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씩씩거리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혼자 남겨진 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주머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다. 정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수 없지.
아줌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 밥도 거리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친딸이 아닌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괜히 일을 키운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저는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아주머니의 복귀를 졸랐는데요. 이번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 뜻을 거스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와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녀 사이에도 완전히 금이 가버렸죠.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하진 못했고요. 대신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내색은 크게 안 하셨지만 나름 만족한 것 같더군요. 그래, 여자는 어차피 일 좀 하다가 시집 갈 텐데 굳이 전문직일 필요 없지. 그만한 회사면 됐다. 네 신랑감 될 만한 남자들 줄이고 있으니까 내년쯤에 맞선 볼 준비나 해. 네? 맞선이요? 내년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저 이제 25인데. 결혼 시장에서 여자 나이는 무기야, 무기. 어릴 때 빨리 가야 좋은 남자 만나지. 20대 후반만 돼도 어지간한 집안은 2세 생각에 손살에 친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마음에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끔찍했죠. 심지어 그쯤에 저는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같이 입사한 사내 동기였는데요. 저보다 2살 연상에 잘생기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할 때면 일이 없어도 회사에 남아 기다려주고요. 아프다고 하면 손수 만든 죽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를 놓치고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제발 결혼해달라고 했죠. 감동적이게도 남자친구는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회사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너 절대 포기 못해, 정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까짓거 결혼하자. 정말?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운 분인데 괜찮겠어? 어쩌면 나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럼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말고 남만 믿어. 내가 아버님한테 어떻게든 결혼 허락 받아낼 테니까. 그 주말에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어요. 역시나 아버지는 난리를 치셨죠. 남자친구가 저와 같은 대기업 직원이긴 했지만 그 외의 조건은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밑으로 책임져야 하는 어린 여동생도 있었죠. 정이, 너 어디 있다 이 자식을 신랑감이랍시고 소개시켜. 예비가 고작 이런 놈한테 너를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아버지가 언제 절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래요? 그냥 방치만 했으면서? 뭐야?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늘 일 때문에 바빠서 저한텐 관심도 없으셨죠? 또 어릴 때 제가 엄마처럼 따르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기어이 내보내셨고요. 이제 와서 그런 해묵은 얘기는 왜 꺼내는 거냐? 그래도 전 결국 아버지한테 다 져드렸잖아요. 비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의대엔 못 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왔어요.
결혼만큼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랑 할래요. 이번엔 아버지가 양보 좀 해주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은 자고로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탈이 없는 법이야. 사랑만으론 되는 게 아니야. 엄연한 현실이라고.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결국 결혼은 부부 둘이서 하는 건데. 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건 이 남자뿐이라고요. 제가 꿈쩍도 않고 또박또박 할 말을 하자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옆에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에게로 화살을 돌리더군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셨다고? 아, 네. 지금은 그만두셨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십니다. 이젠 제가 돈을 버니까요.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럼 자네 월급은 전부 자네 어머니랑 동생 생활하는 데 쓰이겠구만.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것 보라는 듯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옛말에 남의 집 기둥은 빼오는 거 아니라고 했다. 자기 가족들 책임지느라 바쁜 놈한테 시집가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저도 일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너도 뼈 빠지게 일해서 저놈의 거지 집구석에 계속 돈 갖다 바치겠다고? 기어이 아버지는 남자친구 집안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았어요. 참고 있던 남자친구도 화가 났는지 안색이 굳어지더군요. 아버지한테 정말 실망하게 된 순간이었죠. 아버지, 전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아버지 착한 딸 노릇 못하겠다고요. 오늘부로 딸 없는 셈 치세요. 아셨어요? 뭐야? 지금 널 평생 힘들게 키운 이 애비 말고 저런 호랑말코 같은 놈을 택하겠다는 거야? 네. 뼛속까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한테 지쳤어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만다는 거. 전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겠어요. 더는 바보같이 잃지 않을 거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신 저 찾지 마세요.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끌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바로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화가 단단히 났는지 연락 한 번이 없더군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더 안절부절했어요. 미안해, 정이야. 내가 좀 더 괜찮은 남자였으면 아버님도 두말 않고 결혼 허락하셨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뭐가 오빠 때문이야. 괜찮아. 나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한 말들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주말마다 아버님 찾아가서 어떻게든 마음 돌려볼게. 됐어.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네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정말 이렇게 저렴한 채로 살 수는 없잖아. 식장엔 아버님 손 잡고 들어가야지.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어요. 매일 모진수모를 당하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찾아가더군요. 남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만큼 참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고 나니 결국 아버지도 백기를 들고 마셨죠. 결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나름의 허락이나 다름없었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네요. 사랑하는 남자와 안온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결혼 후에도 제게 잘했고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엔 예쁜 딸도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참 사랑스러웠네요. 딸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많은 걸 포기해야 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또 딸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는 촉매제 역할도 했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는지 손녀한텐 정말 꼼짝도 못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손녀 바보가 되어서는요, 툭 하면 집으로 부르고 나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원했던 부녀 사이도 조금씩 괜찮아졌고요. 물론 결혼 생활이 행복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시댁이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 잘난 아들이 절 만나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사실 얼굴이면 얼굴, 학력이면 학력, 직업이면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 근데 어쩌다 돈밖에 없는 너네 집안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 못 펴고 사는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바깥 사돈이 결혼 허락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 현우가 얼마나 고생을 했니? 반년을 넘게 매일같이 그 집 문지방을 닳도록 드나들면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져서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 후에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자주 시댁에 불러 괴롭히셨죠. 제사 때 거진 혼자 음식을 만들게 한다거나 친구들 모임에 운전기사 노릇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었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되도록이면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만큼은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생활비는 저희 부부가 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시어머니 씀씀이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장을 한번 봤다 하면 수십만 원이 깨지고요. 활동적인 분이라 지인들과의 모임도 잦은 편이었죠. 게다가 원래 안 그러셨다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명품백과 모피코트를 선물로 드린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그 뒤로는 명품에 푹 빠지셔선 생일이나 어버이날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바라시더라고요. 그건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제가 쓰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탐내며 늘 똑같은 걸 갖고 싶어 하더군요. 그럼 시어머니는 남편 카드로 상의도 없이 시누이 물건을 사줬고 말이죠. 나중엔 남편도 눈치가 보였나 봐요. 미안해 여보. 엄마도 현지도 원래 안 그랬는데 당신이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많이 부러웠나 봐. 이 무력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지. 내가 좀 절제를 시켜야 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나 키운다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 현지도 어릴 때 워낙 힘들게 커서 좋은 옷, 좋은 가방 가져본 적 한 번도 없고. 그걸 생각하면 자꾸 입이 안 떨어지네.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부모 만나 노력 없이 많은 걸 누려온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여보.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카드 긁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에 명품 조금 사는 정도잖아. 그만큼은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리고 살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빚내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 취업하면 자기 앞가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다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
신혼 초때까지만 해도 시댁의 경제 의존도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갈등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을 낳고 일을 그만두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벌이는 반으로 줄었는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많아졌죠. 딸도 태어났고요. 시누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학원비다, 고시원비다, 돈이 또 수백 깨졌거든요. 결국 카드값이 빵꾸가 난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이번 달에 또 아가씨랑 같이 백화점에서 옷 샀던데. 아니, 어머니는 지난달에도 옷 사셨고 아가씨는 공시생이잖아. 공시생이 무슨 새 옷이 필요해? 제가 말이 좀 공격적이었나 봐요. 생전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이 이맛살을 찌푸리더군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새 옷 입고 공부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자기 돈으로 사는 거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거 다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잖아.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새별이 감기 걸려서 계속 병원 들락날락 했는데 카드값 마이너스 났어. 어떡할 거야? 야, 어떡하긴 뭐 어떡해. 다음 달에 월급 나오는 대로 마저 갚으면 되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다음 달이라고 당신 카드 안 긁을 것 같아? 당신이 자제 좀 시켜. 나도 일 안 하고 새별이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우리 엄마 그동안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 잘 키워서 이제 좀 누릴 거 누리고 사시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 에휴, 당신 진짜 못됐다. 이게 내가 못된 거야? 그럼 평생 어머님이랑 아가씨나 책임지고 살지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은 이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니야. 나랑 샛별이라고. 아,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결국 남편이 잔뜩 짜증을 내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소비 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카드값은 밀리고 밀려서 수백만 원이 돼버렸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도 계속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늘 행복만 가득했던 저희 집에 언젠가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 나중엔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아이, 막말로 당신이랑 새별이는 아버님이 책임져 줄 수 있잖아. 카드값 구멍 난 것도 아버님한테 말씀 잘 드리면 해결될 문제 아니야? 아버님한테 돈 몇백은 껌값일 텐데 가서 얘기 좀 잘 해봐. 뭐?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벌리란 말이야? 그건 당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 부끄럽지도 않냐고? 내가 가장의 역할을 못하긴 뭘 못해? 아니, 돈은 뭐 남자만 벌어야 돼? 당신 새별이 낳고 난 뒤로 한 푼도 안 벌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만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애 낳고 키우면서 일까지 어떻게 해? 왜 못해?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나랑 현지 잘만 키웠는데. 자기 엄마와 저를 비교하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죠. 나름 회사에서 커리어 쌓고 싶다는 욕심이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많은 걸 포기한 건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팔자 좋은 여자 취급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일 핑계로 육아와 살림엔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면서 말이죠. 다툼이 잦아지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점차 멀어졌어요. 빚은 빚대로 늘어나서요. 결국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시잖아요. 요즘 애 키우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그이가 야근에 특근까지 하는데도 외벌이로는 빠듯하네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봐 시댁에 관한 얘긴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냐고 엄청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군말 않고 돈을 내어주시더군요. 심지어 생전 안 그러던 분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돈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말해라. 이 애비가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다 너 고생하지 말라고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애 키운다고 많이 힘들지? 성서방 보니까 일이 바빠서 육아나 살림에도 전혀 신경 못 쓰는 것 같던데. 사람 필요하면 말해라. 가사 도우미든 육아 도우미든 구해줄 테니까. 요즘 새별이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많이 난다. 그땐 일만 하느라고 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날이 많았거든. 지금 새별이한테 해주듯이 옆에서 너 뒤집기 하는 것도 이유식 되는 것도 첫 걸음마 하는 것도 다 지켜보면 좋았을 것을. 너 어릴 때 많이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이 애비가 많이 미안했다, 정이야.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몰랐는데 그새 아버지가 참 많이 늙고 약해진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 저를 아버지가 말없이 꽉 끌어안아 주시더군요. 그 뒤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따로 자기 카드를 내어주고 맘껏 쓰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따로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고 남편 차를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셨죠. 남편도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지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제게도 그동안 자기가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다면서 사과도 했죠. 그동안 우리 너무 싸우기만 했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그동안 엄마랑 현지 부양하랴 당신이랑 새별이 챙기랴 많이 부담됐던 것 같아. 직장인 월급이라는 게 빤하잖아. 퇴근하고 따로 대리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먼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니 저도 이해가 되더군요. 오히려 미안해졌죠. 나야말로 미안해,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압박감 느끼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경제적인 지원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거든. 시터라도 구해서 나도 다시 일 시작할까봐.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아니야, 아직 새별이도 어린데. 애는 그래도 엄마가 봐야지.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 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 회사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딸이 어느 정도 자라면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이게 결혼한 여자의 현실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그보다 아버님이 경제적인 지원 해주시겠다고 한 거 말이야. 혹시 나 사업하는 것도 포함이 될까? 뭐? 사업이라니? 아니, 실은 내 대학 동기 중에 한 놈이 이번에 회사 때려치고 공간대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거든. 월에 1,000만 원도 넘게 번대. 근데 원래 그 사업이 나도 생각은 하고 있던 거거든?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던 거지. 그래? 당신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남자치고 자기 사업하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실 직장인 월급이라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또 생각해둔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이것도 그 공간대여 사업만큼 대박 날 것 같아.
다른 놈한테 또 뺏기기 전에 내가 얼른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잘 해보면 안 될까? 글쎄, 사업은 너무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사업 욕심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던 저는 떨떠름하기만 했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망해서 본전도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됐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겼어요. 한번 입 밖으로 뱉고 나니 더더욱 몸이 달았는지 매일같이 저를 조르고 또 졸랐죠. 급기야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덜컥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어쩌겠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아버지는 별말 없이 흔쾌히 돈을 빌려주시더군요. 그 돈을 미천 삼아 남편은 작게 서비스업을 시작했어요. 공간 대여랑 비슷한 일이었는데요. 아무도 시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시작부터 제법 수익이 나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의기양양해졌던가 봐요.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도 뽑더니만 그때부터 더욱더 가열차게 앞만 보고 달리더군요. 자연스레 가정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투자 모임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요.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어요. 언젠가부터 심심치 않게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죠. 나중엔 딸하고도 대면대면해져서요. 딸이 제 아빠 얼굴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네요. 그렇게 한 1년을 사니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남편과 정서적 교감은커녕 얼굴도 볼 수 없고 딸은 아빠의 부재에 힘들어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날 잡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는데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마저도 자꾸만 미뤘어요. 심지어 그쯤에 딸이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요. 그날마저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너무 야속했죠. 결국 저는 퇴원하자마자 딸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연락하면 또 일이 바쁘단 핑계를 댈까봐 일부러 무작정 찾아갔네요. 어차피 주말이라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사무실은 도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중 한 층을 통째로 임대에 쓰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종 남편 사무실로 속옷이나 도시락 같은 걸 배달해줘서 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름 익숙하게 사장실까지 갔는데 웬걸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먼저 온 손님이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 순간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웬 여자와 손잡고 꼭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업무적인 사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거리가 가까웠고요. 심지어 그 여자 볼에 입까지 맞추더군요. 맞아요.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상간녀는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요. 긴 생머리에 뽀얀 얼굴이 남자께나 울렸을 것 같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인가 싶어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그 사이 남편이 상간녀의 어깨를 끈적하게 쓰다듬으면서 입을 열더군요. 자기 아직도 삐진 거 아니지? 화 다 풀렸지? 치, 몰라. 도대체 그놈의 이혼은 한다 하면서 왜 안 하는 건데?
진짜로 그 여자 안 사랑하는 거 맞아? 당연하지. 나 이제 집사람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장인어른이 보태주는 사업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 안 할 거라고? 누가 그렇대? 이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그놈의 노친네한테 쩔쩔맬 필요 하나도 없지.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정리하고 난 평생 너랑 살 거야.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두 년놈을 어떻게 조져야 하나 고민하는데 그 사이에 둘이 몸을 일으키더군요. 배가 고프니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요. 당황한 저는 황급히 복도에 있던 복사기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러자 바로 문이 열리면서 두 년놈이 밖으로 나왔고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다 다급하게 그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잡아서 족치든 이혼을 하든 일단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제 차로 따라 붙었죠. 두 년놈이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요. 미리 예약이라도 해둔 듯 웨이터가 바로 둘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더군요. 그런데 웬걸 그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어요. 작년의 여성이었는데요. 상간녀가 달려가 엄마! 하고 반갑게 끌어안더군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어요. 상간녀뿐 아니라 그 상간녀의 엄마도 너무 낯이 익었거든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였죠.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둥근 눈매하며 입 옆에 난 작은 사마귀까지 동일 인물이 분명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웨이터에게 말해 그 테이블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높은 화분들 덕분에 다행히 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곳이었죠. 세 사람은 제가 지켜보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더군요. 끔찍한 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하던 남편이 거래처에서 온 전화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 사이 두 모녀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너 정말 저 새끼랑 결혼할 거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사업 잘 되고 있지. 얼굴 잘생겼지. 무엇보다 정인연 거지. 내가 처음에 저 인간 술집에서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정인연 남편이라는 걸 알자마자 어찌나 뺏고 싶던지. 작정하고 꼬셨잖아. 바로 넘어오던데? 하긴 정이 그년이 좀 못생겼어. 어릴 때 돈으로 처발랐을 때도 못생겼었는데 나이 드니까 더 구리더라. 뭐 엄마도 네가 정이게 남편 뺏는 건 상관없는데 저 새끼 속빈 강정은 아닌 거지? 사업자금도 정이 애비가 다 대줬다며. 걱정하지 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대기업 출신에 지금 하는 사업도 바로 대박낸 거 봐. 아유 그래 우리 큰딸. 넌 지선이랑 다르게 똑부러진 데가 있으니까 어련히 잘 알아봤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상간녀가 욕심 많던 둘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와 친자매처럼 잘 맞고 착하던 첫째가 바로 그 상간녀였던 거예요. 심지어 아주머니도 그 사실을 다 알면서 자기 딸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돌아오면서 모녀의 대화가 끊겼어요. 식사가 마무리됐는지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인간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바로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당신 여긴 대체 어떻게...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주머니랑 지영이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제가 상간녀와 아주머니에게도 화살을 돌리자 남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서로 아는 사이야?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줌마랑 그 딸이야. 지영이 네가 말해봐.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내 남편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꼬신 거라고 말 다 들었어. 남편보다도 아주머니와 첫째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름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두 모녀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주 쥐새끼처럼 뒤에서 다 듣고 있었나 보네. 그래, 맞아. 니년 남편이라는 거 알고 작정하고 꼬신 거야. 그게 왜? 대체 왜? 우리 어릴 때 친자매처럼 잘 지냈잖아. 지선이하고는 몰라도 지영이 너하고 난. 그건 네 착각이고. 오히려 지영이가 투명하고 솔직해서 널 잘 따랐던 거지. 난 속으로 네가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웠는 줄 알아? 부잣집 딸이면서도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우리 엄마까지 욕심내는 꼬라지가 얼마나 짜증났는데. 뭐? 그럼 날 계속 싫어하고 있던 거야? 그래, 생각해봐. 너 같으면 너 같은 년이 좋겠니? 지 잘난 건 하나도 없고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하는데 난 그냥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적선을 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왜 탐내?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랬겠지. 안 그래? 몰랐는데 첫째는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제가 자기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위선을 부렸다 여기더군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유품도 첫째가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순전히 제게 상처 줄 목적으로 반지를 훔쳤고요. 그날 몰래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우리 엄마가 잘리는 바람에 우리 세 모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거지 같은 년. 우리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린 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근데 넌 네 죄도 모르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복수 좀 한 거야. 네 남편 내가 좀 웃음만 줬더니 바로 넘어오던데? 유들유들하게 웃으면서 절 조롱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달려가 상간녀의 뺨을 후려쳤고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두고 봐. 이혼은 당연한 거고 상간녀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니까. 그리고 샛별이 양육권이랑 친권은 당연히 꿈도 꾸지 마. 알았어? 여보, 잠깐만.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기다려봐. 난 정말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어. 이건 그냥 내가 당한 거라고.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기댈 수 있는 곳은 친정뿐이더군요.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그 여편네 진작에 더 일찍 쫓아냈어야 했는데 나한테 수작 부릴 때부터 진작에 알아봤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수작을 부리다뇨? 그 여자 말이다. 일부러 내가 서재에 있으면 청소하겠답시고 와선 옷을 벗고 괜히 몸을 만지려고 하고 날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역겨웠어.
너한테도 그런 의도로 잘해주는 게 너무 눈에 보였고. 전 꿈에도 몰랐어요. 왜 진작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린 너한테 그런 더러운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던 건데 설마 그걸로 딸이랑 둘이서 앙심을 품고 있을 줄은. 아니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 모녀들 덕분에 쓰레기 같은 남편 걸러내고 잘 됐죠. 저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 더욱더 결심이 단단히 서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그 쓰레기 같은 모녀에게도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바로 최고급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 상대로 걸 수 있는 소송이란 소송은 죄다 걸었죠. 그때 레스토랑에 따라가 녹음한 파일도 있었고요. 따로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 남편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죄다 털어 증거도 수집한 덕분에 재판은 순조로웠어요. 이혼은 2달 만에 성립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제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뱉어내게 됐죠.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선물했던 남편 차도 도로 뺏어오고요. 시댁에 해주고 있던 경제적인 지원도 싹 다 끊어버렸네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댁 살림살이를 저희 아버지가 보살펴주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난리가 났어요. 남편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선 제 앞에 무릎을 꿇렸죠. 남편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당신도 알다시피 그년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난 피해자라고.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그년이 작정하고 꼬셨어도 네가 정말 날 생각했으면 당연히 안 넘어갔을 거야. 넌 나한테 그년이랑 똑같은 가해자일 뿐이야. 어디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들어? 여보, 샛별이를 생각해. 우리 딸 아빠 없이 키울 셈이야? 당신도 장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알잖아.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언제 샛별이 한 번 안아준 적이라도 있어? 샛별인 이제 네 얼굴도 까먹었다고. 너 같은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저는 매몰차게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쫓아냈는데요. 그 일로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지 뭐예요. 글쎄,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 상간녀 집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전시모는 상간녀 모친 머리채를 잡고 자기 아들 앞길 망친 집안이라면서 행패를 부리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상간녀에게 주먹까지 썼더군요. 상간녀는 순진하게도 전 남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가 봐요. 원래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잖아요. 모든 진실을 다 알고도 전 남편이 자기 옆에 있어줄 줄 알았던 거죠. 재판장에서 직접 상간녀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보란듯이 비웃어줬네요. 봤니? 넌 그냥 상간녀일 뿐인 거. 네가 뭐 이 남자 대단한 사랑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너 그 입 안 닥쳐?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도 1원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 걸 탐내고 욕심내더니만 커서도 뭐 달라진 게 없네. 그래봤자 내게 니게 되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텐데. 평생 그렇게 밑바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나 부러워하면서 살렴. 상간녀는 부들부들대면서 재판장을 벗어났는데요. 전 남편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봤지만 그대로 차인 모양이더군요.
다니던 직장에 상간녀라는 게 다 소문나서 반강제로 퇴사하고요. 지금은 시골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 하대요. 그 애미는 딸을 먹여 살리려고 다 늙은 나이에 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고요.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진 못할 거예요. 저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가 아직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목줄 삼아 그 모녀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작정입니다.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하던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새 사업에 손을 댔다가 지금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종종 제게 연락이 오는데 싸그리 다 무시해주고 있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시작한 뷰티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아버지와의 사이도 돈독해졌어요.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러니 때때로 가슴을 헤집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죠?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